이번 시간에는 체계 이론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할 적에 사회환경편을 진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수히 많은 인적, 물적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 이런 관련성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어떠한 실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체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체계 이론에는 좀 구체적으로 진입한다면 일반 체계 이론, 사회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바로 이 체계 이론, 사회환경편에서 다루고 있는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2교시 사회복지 실천, 맞으면 실천 영역이죠. 실천론, 실천기술론의 기초가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거기에는 바로 2교시에서 다루는 영역들이 모두 나와 있죠. 그래서 체계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보통 2문제가 상한선이었습니다만 근자에는 3문제로 이렇게 출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마 내년 2020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문제 영역이 출제되지 않을까, 3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종래에는 인행사를 통해서 체계 이론을 다뤘습니다만 근자에는 체계 이론이 오히려 2교시에서 출제가 되고 1교시 인행사, 1교시 1영역에서는 오히려 이 전체 중에서도 문화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경향들이 아주 현저할 정도로 도드라지게 이렇게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도 체계 이론을 강의할 적에 가볍게 체계의 특징 그리고 실천론에 다룰 그에 대한 기초 영역을 여기서 다루겠습니다만은 본론적인 내용은 2교시 강의를 할 적에 1교시 했던 바로 이 인행사의 바로 이 체계 이론 영역을 다시 한번 끄집어 올려서 복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십시오. 자, 체계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사유체계 모형은 상호작용하는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단위는 그 자체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며 각 단위는 보다 큰 부분의 전체가 되고 있다. 자, 이것은 뒤에 대한 설명이겠습니다만 이 모든 체계라고 하는 것은 유계가 있어서 상위체계, 하위체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모든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독립된 전체이기도 하지만 그 독립된 전체인 듯한 그 자체도 사실은 상위체계의 일부분에 불과한 전체이면서도 부분이고 부분이면서도 전체인 홀론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뒤에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보시면 사유체계란 사유체계의 구성 부분들을 초월하여 하나의 특수한 전체 단위를 가지고 있는 사유조직의 모형이다. 체계의 모형을 가지고 출제 비중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밑에 3번도 보시고 4번에서 1번에서 설명했던 내용은 홀론적 개념을 캐스틀러의 개념으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사유체계적 관점은 그게 한 입장이 아니다. 캐스틀러는 사유체계를 홀론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크든 작든 복잡하든 단순하든 부분인과 동시에 하나의 전체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 홀론적 성격은 워낙 잘 나와서 1번에서 선수학습하고 4번에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유체계 파슨스의 아질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사유체계의 관점에서 파슨스가 제시했던 그 내용을 같이 한꺼번에 2번과 2번의 1번의 사유체계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유체계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뒤에 교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계라고 할 적에 체계의 구성 요소에는 투입, 전환, 산출, 환류로 자, 특징은 전부 교재에 이제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선수학습으로 정리. 여러분 손맛 보셔야 됩니다. 투입에는 소위 과업지향적 투입도 있지만 유지지향적 투입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투입을 할 적에는 이것은 우리가 폐쇄체계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4개를 적어놓고 폐쇄체계라고 했을까라고 본다면 여기에는
개방체계와 폐쇄체계 곧잘 나오는 개념이지만 기본 구별길이 어디에 있냐면 환경이란 단어가 존재하느냐이냐, 좀 더 저대한다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눠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환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폐쇄체계라고. 그리고 이 폐쇄체계를 둘러싼 최유곽선, 보이지 않는 관념의 선이지만 최유곽선을 경계하고 경계 밖을 우리는 그것을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교류, 상호작용, 상호교류. 자, 이렇게. 그래서 폐쇄체계와 더불어서 경계를 넘어선 환경과 상호교류가 있으면 여기는 우리가 개방체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계의 특징. 체계의 특징을 본다면 체계의 특징은 모든 체계는 유계성을 가지고 있죠. 먼저 유계성보다는 모든 체계는 무수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돕는 관계,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그것을 상호 의존성, 서로 돕는적 관계, 이것을 그래서 일본 책에서는 체계론적 관계라고 한다거든. 서로 돕는 관계, 상호 의존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체계는 유계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체계는 설명을 뒀죠. 홀론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인 듯 하면서도 부분이고 부분인 듯 하면서도 전체를 이루는 이러한 시방이 티끌이 시방이고 시방이 티끌인 이런 것. 또 그런가 하면 모든 체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체계는 엔트로피가 존재를 하지요. 엔트로피와 네트로피 또는 네겐트로피라고 하지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숙명적으로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엔트로피라고 네겐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 막는 아니면 보다 발전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성향을 네겐트로피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폐쇄체계에는 엔트로피만 폐쇄체계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엔트로피만 존재하지만 개방체계는 네트로피도 같이 존재합니다. 엔트로피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 네겐트로피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상황을 연출하는데 그것을 안정상태라고 하고 안정상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균형, 이것은 이제 평형이라고도 씁니다. 균형, 평형. 그리고 항상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쇄체계에서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으로 균형을 보이고 여기는 개방체계에서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폐쇄체계에는 균형이나 평형이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그래봤자 결국에 엔트로피는 진행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 개방체계는 항상성, 역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만 항상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로피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뭘 적어볼까요? 그 외에도 총합성, 체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하부 개념을 넘어선 영향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1 더하기 1, 2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이상의 영향을 보여줄 수도 있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데 총합성, 단순합산을 넘어서는 영향을 보여준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을까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또 그러면 시너지 효과 이런 등등을 통해서 총합성의 결산으로 이렇게 우리는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걸 많이 적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단어 적어보시고 교재를 확인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유체계에 많은 이런 이론들이 존재를 합니다만 대표적으로서는 우리는 탈코트 파슨스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탈코트 파슨스. 그래서 사유체계 이론을 정립한 이런 탈코트 파슨스인데 탈코트 파슨스는 사유체계의 유계를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문화체계, 또 사회체계, 인격체계, 행동적 유기체로 이렇게
위계를 잡아본 겁니다. 문화체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유를 지배하는 최상위의 포괄적 체계를 문화체계라고 합니다. 모든 사유를 지배하는 포괄적 최상위의 포괄적 체계지요. 사유체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사유를 실제 운영하는 체계로서, 거기에는 하위체계로서 제도라고 부릅니다만 정치제도도 있고 경제제도도 있고 종교제도도 있고 복지제도도 있고 뭐 가족제도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중에 일부를 길버트와 스펙트가 지역사회의 기능으로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고 이교주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인격체계라는 것은 역할 담당자, 역할 담당자를 이렇게 인격체계라 하고, 행동적 유기체는 예비적 존재로서 존재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체계를 이렇게 유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탈코트 파슨스입니다. 그러면서 사유체계의 기능으로 아질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유체계의 기능으로. 그래서 아질로서는 첫 번째가 아답테이션. 모든 사유체계는 적응 기능이 있고, 또 goal attainment, 거기 영어 시간 같으군요. attainment, 목표 달성 기능이 있고, integration, 통합 기능이 있고, latent pattern, 그만 써야 되겠군요. maintenance라고 하는 유형 유지 기능. 이렇게 모든 사유체계는 아질이라고 하는 적응 기능, 아답테이션, 또 그런가 하면 goal attainment, 목표 달성 기능, 인테그레이션, 통합 기능, 그리고 latent pattern, 맞은 잠재된 양상에 대한 maintenance, 유형 유지 기능, 잠재된 양상의 유지 기능, 현상 유지나 유형 유지 기능 4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탈코트 파슨스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면상 못 쓰겠습니다만, 생태체계로서는 우리가 체계 이론과 생태학 이론을 결합한 걸로서 브롬펜 브레너가 제시했던 생태체계로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그리고 거시체계, 더 나아가서 시간체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론을 전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이 내용, 큰 테마의 범위 속에서 출제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유체계 이론의 전제 조건으로 아질 나와 있지요. 아질. 그래서 아답테이션, goal attainment,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레이턴시라고 했지만 유형 유지 기능, 잠재적 유형 유지 기능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유체계의 관점으로 파슨스는 사유체계의 위계를 총체제교 최상위의 포괄적 체계로 문화체계, 실제 운영체계로서 사유체계, 그리고 역할 담당자로서를 인격체계, 그리고 그냥 어떤 존재하는 것들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행동적 유기체로 이렇게 나눈 것도 탈코트 파슨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유체계 이론의 특성인데, 바로 일반 체계 이론을 사유 현장과 접목시킨 이론이 바로 이 사유체계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상호간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친 통합전 전체가 된다. 환경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교환한다. 4번에 비교적 안정적 구조로 안정된 상호작용 유형을 지닌다. 즉 안정상태와 또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같이 이렇게 아주 두리뭉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내용들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요 개념으로 체계에서 큰 정의 적으면서 거기 보면 투입, 전환, 산출, 환류라고 하고, 또 경계의 밖에 있는 환경과 상호 교류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로 이렇게 차례대로 목차를 묶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투입, 전환, 산출로 우리가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투입에는 과업 지향적 투입과 유지 지향적 투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로 요것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뭘로 써요? 바로 로직 모델.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론에 보면 논리 모델 나오죠. 투입, 전환, 산출. 성과, 영향으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출제되는 이런 문제들은 체계 이론에서 그 기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투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활동,
또는 개입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활동이나 개입 또는 치료나 원조 이런 개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산출도 역시 과업지향적 산출이 있고 유지지향적 산출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산출에서 논리 모델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류라고 하는 것은 투입에 대한 반응을 되돌려 보내는, 투입에 대한 반응에 대한 정보를 되돌려 보내는 것을 환류라고 하는데, 환류 피드백에는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부정적 환류는 체계가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주어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행동을 수정하게 하고, 긍정적 환류는 지금의 적절한 행동을 더욱더 요청한다는 정보를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것은 투입, 전환, 산출 기본 요소로만 이루어진 기본 체계의 관념적 최유각선을 바로 경계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구분하는 일종의 테두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주요 기능으로 그 체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을 바로 경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경계의 기능 보면은 두 번, 주위 환경과의 교환을 통제하는 한편 부분적 침투가 가능하고 에너지와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해서 소위 투과성을 가지고 반투과성, 어느 것은 걸러내고 스크린을 역할을 하고 어느 것은 통과시키고 받아들이고는 반투과성의 성격을 가진 최유각의 관념상의 선을 경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는 언제나 중요한 거죠.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방체계, 폐쇄체계 구별의 실익은 어디에 있다? 환경과의 상호 교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개방체계, 폐쇄체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한 중요한 잘 나온 것이 바로 여기는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 엔트로피와 네트로피라고 하는 바로 소위 언젠가는 숙명적으로, 아니면 반드시란 말을 써서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성향은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고, 그러지 않고 보다 긍정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최하한선 아니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은 네겐트로피, 네가티브 엔트로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결국에 사라져가는, 그에 비해서 그건 엔트로피, 그에 비해서 유용한 이런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체계의 질서가 발전, 긍정번 증가하는 것은 네겐트로피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시너지 효과, 비총합성을 가해서 나오는 단순한 숫자 합 이상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특징으로 시너지 효과를 설명을 했고, 또 모든 체계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일정한 상태를 시점에서 보여주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안정상태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려는 이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폐쇄체계에서는 균형 평형이라 하고, 개방체계에서는 항상성, 역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거기 균형 보면은 폐쇄체계의 고정적 구도로 만들어진다. 수직적 상호작용을 한다. 이 수직적 상호작용은 뭐냐면, 여기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체계, 이건 바운더리죠. 이건 바운더리, 경계하입니까? 그리고 이 밖에를 우리가 엔트로피계로 하는데, 이 엔트로피를 포함한 이것을 우리가 상위체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면 상위체계와 상호작용을 한다 해서 수직적 상호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폐쇄체계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안에서만 서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수평적 상호작용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폐쇄체계에서 는 수직적 상호작용이 없이 수평적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항상성은 개방체계를 전제로 해서 역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환경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수직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이 바로 항상성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수직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어느 시점에서 일정 상태를 보여주는 이런 특징도 보여주는데 그것을 안정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동등결과성과 다중종결성이 나와 있는데, 체계는 똑같은 여건, 똑같은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고, 다중종결성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투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어도 묘하게 똑같은 동일한 산출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동등규결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무조건 투입이 같다 해서 똑같은 산출만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투입이 달랐다 해서 전혀 다른 산출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더라 라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들 동등주결성이나 동등결과성 또는 다중종결성 이런 특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라고 할 적에 우리가 비종합성을 이야기한다. 비종합성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합으로 산출을 평가할 수는 없다. 단순 수치합 이상의 역량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비종합성 또는 비합산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교재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생태학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생태학 이론은 우리가 실천 모델에서 요즘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해서 더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생태체계 이론 대표적으로 브론펜 브레너를 들고 있습니다만 생태체계 이론 어쨌든 생태학 체계 이론에다가 생태학 이론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는데 보겠습니다. 먼저 생태학을 지금 교재를 정리를 했습니다. 생태학이 나오면 또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생태학 이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생태학 이론. 어쨌든 거기 보시면 생태학 이론은 인간과 생활과 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접근한 이론으로 진화적 시간에 따른 유전적 변화뿐만 아니라 성숙과 선택 과정에 의해 인간이 형성된다는 발달관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생태학이라는 말이 나오면 상경과의 상호 교류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의 상호 교류성. 그렇기 때문에 거기 4번에 보시면 맥락의 연구를 중요해요. 맥락이 콘텍스트, 상황, 좀 더 넓게 보면 환경이 나오는데 맥락의 연구를 중시하며 역사적 객관을 강조.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환경이 변화해 감에 따라 환경이 변화해 감에 따라서 소위 인간의 사유나 인간의 역량은 또 인간이 어떻게 변화해 가면서 인간이 변화해 가면서 환경이나 맥락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바로 이 역사적 객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락의 연구를 중시하면서 상황이나 환경이죠. 또 그런가 하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여줬는지 그 말을 역사적 객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4번에다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로 브론펜 브레너가 있고 대표적인 이론으로 1930년대의 심리사회 모델 그것을 현대판이라고는 생활 모델 등이 가장 대표적인 생태학을 기반을 둔 생태체계 이론에 기반을 둔 이런 실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거기 페이지 넘어가면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브론펜 브레너가 있고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생태학적 이론의 근거를 둔 모델로서는 생활 모형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생활 모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체계 이론의 그 특성이 나와 있는데 생태체계 이론은 생태학 개념과 일반 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된 개념이다. 특히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천가의 관점을 중요시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생태체계 이론은 둘째째 환경 변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강조했다. 다시는 어떤 환경을 빼놓고 생태체계를 또는 생태학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5번 중요 표시하시고 체계의 변화 속성만을 강조한 일반 체계 이론에 비해 생태체계 이론은 변화에 관한 분석뿐만 아니라 체계의 유지 기능도 동등하게 중시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거기 5번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놨다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길게 적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고 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추리가 되는 거죠. 브론펜 브레너가 제시했던 생태체계가 되겠습니다. 브론펜 브레너가 제시한 생태체계. 아까 목차가 몇 번이었나? 어떤 뭐 4번에 브론펜 브레너가 제시한 생태체계를 보면 이것은 결국에 체계 이론 플러스 생태학 아니겠습니까? 생태학에서 강조하는 개념으로서는 적합성이나 적합성 또 유능 또는 뭐 스트레스 또는 대처 이런 용어들은 전부 생태학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되겠어요. 얼마나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그를 둘러싼 환경 자원 간의 이런 소위 그 궁합이 맞느냐
얼마나 그것이 적합하냐를 따지는 것이 적합성인 거지요. 환경 자원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느냐, 유능성이지 않겠습니까? 환경 자원이 채워주는 것이 욕구가 환경 자원에 다 채워지지 못할 때 느끼는 불쾌감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말하는 여기는 대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건 전부 생태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뒤에 볼 겁니다. 어쨌든 브롬펜 브레너는 생태체계 이론에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또는 외체계라고 그러죠. 엑소시스템이니까. 그다음에 거시체계. 또 그런가 하면은 거시체계, 그런가 하면은 시간체계 등으로 이렇게 분류한 것이 바로 이 브롬펜 브레 생태체계입니다. 미시체계는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은 미시체계라고 합니다. 중간체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연관성, 관련성을 우리가 중간체계라고, 중간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나 클라이언트에게는 두 개 이상의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체계는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간접적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외부체계라고 하고, 여기는 그야말로 포괄적 체계를 말하죠. 포괄적 환경으로서 문화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시체계가 되겠어요.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것처럼 이건 전통의 개념을 갖는 것이 시간체계. 브롬펜 브레너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브롬펜 브레너는 생태학적 환경을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가지 수준 체계들 사이의 유계 질서라고, 개인을 둘러싸고, 생태학적 환경을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가지 수준의 체계들 사이의 유계 질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대자가 들어갔군요. 그래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유유체계, 거시체계로 설명을 했는데, 거기 미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대면적 상호작용, 거기 니은번에 나와 있군요. 바로 통해서 영향을 행사하는 환경은 미시체계라고 하고, 중간체계는 두 개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연관성이나 관련성을 중간체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외부체계, 거기 보면 간접적인, 직접 접촉은 하지 않지만 영향력이 행사되는, 바로 그것을 외부체계라고 하고, 거시체계는 총체적, 포괄적인 생활 양식과 같은, 문화와 같은 것을 바로 거시체계라고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출제된다고 보고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중간체계나 미시체계가 아주 곧잘 나오는, 중간체가 잘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생태학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적합성이나 또는 적응이나 스트레스나 대처나 이런 단어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적합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적응적 욕구와 환경의 질이 얼마나 부합되는가를 따지는 것을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적응 또는 유능이라고 전 설명을 했어요. 유능, 상호작, 이건 유능은 능력성을 말하는 것이고, 어쨌든 유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해서 유능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의 자원들 간의 불균형을 바로 여기 나오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균형이나 불균형으로 인한 불쾌감을 스트레스라고 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 그에 대한 어떤 그 대응 능력이나 또는 그에 대한 새로운 행동들을 바로 여기 나오는 좀 대처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전부 생태학에서 쓰는 용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생태학에서 쓰는 그냥 일반적으로 환경이라고 하고 있지만, 환경에는 우리가 나누고 이거 작은 글씨 볼 것도 없고 굵은 글씨로 본다면 사유적 환경, 물리적 환경, 시공간적 환경, 문화적 환경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생태학 이론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생태학 이론, 인간관을 보면은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생태학을 하다 보면 결국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환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즉 PI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이런 총체적 인간관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학문 영역이 바로 여기 나온 생태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낙관론적 관점, 상호작용, 상호교류이기 때문에 인간이 환경을, 또 환경도 인간을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 속에서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회문화적 존재로서 인간, 그래서 1번, 3번은 거의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사회복지 실천의 유용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전에 단선적이고 인간론적 시각에서 통합적이고 전체적이며 역동적인 인간환경 관계에 대한 시각으로 전환점을 가져왔다. 인간을 이제는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그냥 개체로서 인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 교류 속에 존재하는 이런 그 소위 역동적인 존재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고, 총체적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2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는 좁게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를 넘어 문화까지,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문화로 설명을 하겠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실질적인 출제 범위의 강의는 우리가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에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출제가 되는 것은 2교시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2교시. 지역사회와 같은 것은 지역사회 복지로 나올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가족이나 집단이나 또는 그 조직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사회복지 실천 또는 실천기술론 또는 사회복지 행정론을 통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먼저 가족이 나와 있군요. 가족이 뭐다를 가지고 출제하기는 그렇죠. 단지 우리가 조심할 것은 현대 가족은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가. 옛날에는 확대 가족이 줄어들고 핵 가족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는 핵 가족이 준다기보다는 핵 가족을 준다고는 하지만 어떤 가족이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족, 혼밥, 혼술 하는 것처럼 1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특징들, 그리고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런 특징들, 이런 그 현대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강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에 가족의 개념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가족의 기능과 특징 중에 전통적 사유에 비해서 현대 사유는, 전통적 사유에서 현대 사유는 바로 거기 박스 안에 있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통적 가족에 비해서 현대 가족은 가족이 축소되고, 확대 가족에서 핵 가족으로, 핵 가족에서 1인 가족으로 이렇게 축소되면서 가족 기능이 단순화되어 간다는, 단순화되어 갔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 가족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의 기능과 특징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성을 두고 일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박스로 도표를 만들어 놓으면 깔끔하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학습자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저자의 입장에서는 참 조심스럽게 됐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손맛보듯이 적어 보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가족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현대 가족의 변화가 바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족의 형태에서 가족의 형태 여러 유형을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것은 확대 가족, 핵 가족, 그리고 오늘날 1인 가구. 확대 가족도 요즘에는 수정 확대 가족, 확대 가족이 아니고 사실은 부모 세대도 핵 가족으로 살고 있고 자녀 세대도 핵 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더 가깝게는 같은 아파트 동에 층만 달리해서 핵 가족처럼 따로따로 살지만 거의 살림은 같이 하는 거나 다름없는 이런 수정 확대 가족도 있고, 또 혼용되고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오면 계부모 가족, 옛날에는 재혼 가족이라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계부모 가족이라고 해서 남녀 모두 기존의 혼인 전에 있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런 가족을 옛날에는 혼합 가족 또는 이렇게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냥 양자 모두, 옛날에는 보통 남자가 자녀를 데리고 있고 여자 혼자만 들어와서 새로운 가족을 이뤘지만, 요즘에는 같이 기존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부모 가족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혼합 가족이라고 하는데, 혼합 가족은
어떤 가족이 아닌 범인데도 불구하고 친척이 맞으면 옛날에 보면은 뭐 조카가 삼촌 집에 와서 같이 생활을 학교를 다니다거나 직장을 다니다거나 이렇게 가족이나 다름없이 살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혼합 가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4번에 있는 대부모 가족과 7번에 있는 혼합 가족을 구분하는 사람도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저는 구분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노인가족 참 많아졌지요. 노인가족 많고, 또 그러면 생식가족은 오늘날에는 법률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이걸 쓰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딩크족, 그렇죠? 더블 인컴, 둘 다 전문직으로서 맞벌이를 하면서 소득이 있고 그러나 애는 갖지 않은 딩크족, 특히 애완동물을 만들기 때문에 딩크펫족이라고도 하는 이런 그 소위 딩크족도 여러분들 보시고, 듀크족은 우리의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죠. 더블 인플로이드, 둘 다 직장인입니다. 맞벌이를 하는데 딩크족과는 달리 직장인을 하는데 자녀들과 같이 사는 맞벌이 직장인 부부를 듀크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가족이죠. 통크족, 요즘에 보면은 많이, 그래서 1인 가구 중에 독거 노인 가족으로서 노인 가구도 많지만 부부가 자녀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노인 가족도 많은데 그것을 두 노인 부부가 단지 둘만이, 그리고 노키드, 자녀가 없이가 아니라 자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통크족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문화 가족이니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가족 후 경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폐쇄적 가족 체계와 개방적 가족 체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 폐쇄적 또는 개방적 집단이나 조직이나 가족도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 성원의 형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개방체계라 하고, 아예 성원 구성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폐쇄형.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체계라는 건 본래는 폐쇄형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아무나 가족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혼인이라든지 우리가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해서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은 폐쇄적이지요. 한 가족이 이루어지면, 부부가족으로 혼인으로 이루어지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간 반투가석으로 입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법률을 통한 새로운 가족 구성을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나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란 말은 그렇습니다만 친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 성원으로 같이 살아가는 가족을 혼합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방적 가족체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체계의 원칙은 폐쇄체계가 원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가족의 경제는 여러분들이 2교시에서 볼 적에 미누친 모델, 가족치료 모델에서, 미누친 모델은 구조적 모델에서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해야 된다. 가족 구조를 재구조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가족 성원들 간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가족 문제는 해결된다 할 때 경계선이란 말이 나오는데, 가족 구성들 간의 경계는 이렇게 너무나 가까운 보행처럼 말한다면 자아가 미분화된 이런 밀착된 경계선도 있지만,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말로는 작자 삶을 각자 누려간다 해서 상당히 독립성이 강한 듯이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사실은 남남이나 다름없이 살아가는 바로 분리된, 유리된 경계선도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율성, 독립성도 인정하면서 한편은 유리든 분리든 듯이 보이면서도 서로가 간섭할 공간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교집합 부분을 같이 남겨두는 명확한 경계선, 교재에서는 분명한 경계선이라고 했지만 명확한 경계선이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집단도 정리를 했습니다. 집단이란 뭘까 해서 집단 사회사업을 통해서 실천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집단에 대해서는 여기 인행사이기 때문에 교재로서 투니스의 집단 분류에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또는 쿨리의 접촉 방식을 통해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출제 범위라기보다는 여기는 다른 영역에서 다루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보통 그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교재 편제상 투니스의 분류와 그리고 쿨리의 분류,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쿨리의 분류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출제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단의 특성과 역동성, 그중에 집단의 특성에서 우리가 2교시에 도움이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구성원이라고 하지만 복수의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규범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속감, 정서적 결속을 두 번째, 공동체적 목적 세 번째,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네 번째, 이제 쭉 정리를 했지요. 자, 이런 집단의 특성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집단에서 출제될 때는 집단의 특성, 다음에 집단의 구성에서 과업집단과 치료집단 2교시에서 또 치료집단의 유형에서 각각의 특징 역시 2교시에서 이렇게 출제해야 되고 집단 발달 단계마다의 특징을 우리는 2교시에서 출제 범위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조직이 나와 있는데 조직을 다루는 것은 사실은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조직을 다루게 될 겁니다. 조직도 집단과 거의 유사하게 구성을, 복수의 구성원이 공통의 관심사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좀 더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하지요. 목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사규나 규칙을 지켜나가는 이런 실체를 조직이라고 하는데, 뭐 조직의 특징보다는 조직의 유형, 자 여기 나오는 조직의 유형 엣지오니까지 4개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조직의 유형은 출제 범위는 B급이고 실질적으로는 2교시에서 배우게 될, 여기 나오는 파슨스의 분류나 카치의 칸, 또 그러면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블로우와 스코트의 분류, 또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가지고 나눈 엣지오니의 분리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출제 비중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길버트 스미스가 제시한 조직의 유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2교시에서 다루게, 3교시에서 행정론을 다루겠습니다만, 길버트 스미스는 조직을 관료제 조직, 일선 조직, 투가성 조직, 그리고 전면적 통제 조직에서 통제성의 강약을 가지고 분류한 데서 출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근자에 출제가 된 것이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번쯤은 다루어질 듯 보이고 근자에 기다렸던, 작년에도 예상을 했고 기다리고 했던 바로 행렬 조직, 매트리스 조직이 예상한 대로 출제가 되어서 대단히 기분을 흐뭇하게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조직들이 행정론에서 높은 출제 비중을 가지고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와 문화를 또 하나의 장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지역사회는 당연히 2교시 3영역에서 지역사회 복지론으로 다루되, 지역사회 복지론을 처음 진행을 할 적에 나온 것이 지역사회란 무엇이냐, 지역사회는 어떻게 분류하느냐라고 할 적에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노스의 분류에 의해서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지역사회 유형에서 지리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0.5개의 출제 비중이 있다. 역시 2교시 3년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능, 이건 뭐 기본 성향으로서 길버트 스미스는 지역사회의 기능을 크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누되 각각의 기능을 맞는 주된 제도가 무엇이냐를 다뤄본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경제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 통제 기능, 사회 통합 기능, 또 그런가 하면은 상호 부조나 사회 연대 기능, 이렇게 5개를 제시했던 것은 길버트와 스미스가 되는데, 각각의 기능 숙제, 만약 여기서는 숙제로 안겠습니다. 여기서는 가볍게 스쳐가듯이 보시면서 나중에 2교시에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입니다. 문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강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아무리 강의를 해도 자꾸 문화를 교양, 세련, 독서, 연극, 영화 이런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그래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헌법에서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급여 수준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뭘까라고 할 적에 그래서 건강할 수 있도록 국가는 질병이나 부산이나 출산에 대해서 의료보장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적인 생활은 뭘까? 갑자기 건강이란 말은 내가 풀었는데, 건강하고 문화적이라는 말을 쓰는 문화적인 생활, 이 말은 뭐야? 다른 사람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장애가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종교가 다른 사람도,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도 같이
같은 생활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을 문화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닌턴의 생활 양식 그랬지만 사실은 좀 더 자세히 한다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번에다 적었습니다. 문화란 일정한 사회 집단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둘째 줄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 공유하는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문화의 유형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 다른 말로 하면 기술 문화와 가치 문화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 범위에 따라서 보편 문화, 특수 문화, 선택 문화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거기 보면 볼드리지가 제시를 했던 경험적 문화, 심미적 문화, 그리고 규범적 문화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를 가장 보편적으로, 즉 기술 문화와 가치 문화를 보편적으로, 물질 문화의 발달 속도를 정신 문화나 가치 문화가 따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화 발달상 장애를 우리는 문화 지체라고 합니다. 그 문화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페이지에서는 2번에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를 비교를 해놓고 그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용어 정리해서 4번에다가 문화 지체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젊은 학자들이 강조하는 걸로써 경험적 문화, 심미적 문화, 그리고 규범적 문화로 설명을 하는데, 경험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축적된 문화, 살다 보니까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영유하게 되는 문화, 삶의 방식은 바로 여기 나오는 경험적 문화라고 합니다. 농법이라든지 식품 저장법이라든지 김치 담그는 방법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 과정이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가면서 쌓아 올린 문화이기 때문에 경험적 문화라고 하고, 규범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 가치나 인간 행동의 제한성을 제시하는 문화를 바로 규범적 문화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규범적 문화, 인간 행동의 거기 박스를 보시면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거기 규범적 문화 나와 있죠. 인간 행동의 가치를 제시하는 문화로 뭐 민습이나 어떤 말하자면 에티켓 같은 민습, 또는 뭐 원규라고 합니다. 보통 어떤 원규, 우리와 같은 경우는 예의범절과 같이 어떤 민습이나 원규 같이 교집합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법률이 있습니다. 민법에 있는 권리남용 금지라든지 신의치과 같은 것은 전부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다음에 심리적 문화, 그야말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는 것은 규범적 문화에 속하는데, 아름답다 추하다의 판단 기준을 따지는 것은 심미적 문화라고 합니다. 이는 보시고, 그리고 문화에 관련된 용어로서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문화에서는 그 문화의 유형, 그래서 문화의 유형에서 한 문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는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 문화 지체로 연결돼 출제될 줄 알았더니 예상 외에 경험적 문화, 그리고 규범적 문화, 심미적 문화가 출제가 되어서 좀 당혹스럽게 했었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좀 전부 다뤘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문화에 관련된 용어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2번에 있는 문화 변용, 문화 접변이라고 많이 씁니다만 이 사회복지 쪽에서는 우리가 문화 변용이라고, 2개 이상의 문화가 접촉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변화를 문화 접변을 통한, 문화 간의 접촉을 통한 변화도 문화 접변이라고, 문화 변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물질 문화의 발달 속도를 정신 문화나 가치 문화가 따르지 못함으로써, 제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나타나는 장애를 문화 지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문화의 특성 여러분들 쭉 보시되, 특히 문화의 특성에서는 거기 보면 문화는 학습성, 후천성을 갖는다. 그리고 3번에 역동성, 가변성을 갖는다. 그리고 5번에 공유성을 갖는다. 6번에 상대성을 갖는다. 7번에 축적성을 갖는다. 9번에 전체성을 갖는다. 자,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문화의 기대가 나와 있는데, 문화 기대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인데, 그러한 삶의 방식이 소위 삶의 방식이 사회 구성원들에 대하여 행하는 압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화 기대에 어울리는 인간,
문화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하여 요구하는 압력에 맞춰진 인간을 우리는 그것을 평균인이라고 하고,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평균인이라 하고, 문화 기대에 어울리지 못하는 인간. 이 말은 뭐야? 문화가 행하는 압력에서 어긋장나는 인간, 일탈되어 있는 탈선한 이런 인간들을 우리는 주변인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인을 평균인으로 끌어당기는 탈선, 반사회성을 가진 구성원들을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에 품 안으로 끌어당기는, 평균인으로 끌어당기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인을 평균인으로 되돌리는 이런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또 우리나라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기를 희망하는 나라가 됨으로써 우리도 이제는 다문화 국가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우리 문화만을 고집하는, 우리가 한동안에는 한민족이란 단어, 내셔널리즘도 언제나 민족주의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하지요. 우리도 이제는 다문화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셔널리즘을 번역할 때도 국민주의나 국가주의처럼 유럽처럼 번역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질적이라고 이제는 이질적이란 말도 아니고 서로 다른이라 표현해야 돼요. 한자를 쓰면 이질적이 좀 싸나워서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그 문화, 삶의 방식에 적응해 가는가? 문화의 적응 방식을 바로 베리는 4개의 유형으로 설명을 했어요. 해석의 방법은 현재 살고 있는 문화를 중심으로 볼 적에 그 현재 살고 있는 문화를 중심으로 하되 자기가 살던 고국의 문화는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은 동화주의라고 합니다. 동화 모형이라 하고, 현재 한국에 와서 살면서 주류 문화에는 무관심하면서 내 고국의 문화, 특히 이슬람, 유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슬람의 생활 양식, 이런 이슬람의 생활 양식과 같은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거 아니겠지만, 그런 것은 현 주류의 문화의 입장으로 보면 분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국의 문화는 유지하려고 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한국의 문화는 멀리하기 때문에 분리 문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현재 살고 있는 한국의 문화, 주류의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고국의 문화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한인 축제라든지 무슨 문화권마다 축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통합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류의 문화에도 관심이 없고 고국의 문화에도 관심이 전혀 있지 않은, 보통 3세대, 4세대 이런 후예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은 완전히 어느 것에도 정을 붙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화 모형이라고 하는 것처럼 베리는 문화 적응의 모형을 현재 살고 있는 주류의 문화를 중심으로 동화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동떨어지려고 하느냐, 다 같이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자를 가지고 동화 모형, 분리 모형, 또 통합 모형, 주변화 모형으로 나눈 겁니다. 다음에 다문화 모형은 서비스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만, 다문화 모형, 물론 다문화주의를 이성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만 꼭 그렇게만 들을까? 우리라고 해서 똘레랑스라고 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관용의 다문화주의가 우리라고 허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리는 5,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한민족 문화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한민족 문화. 당연히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 할 줄 알아야 되고, 한국식 예우범죄를 알아야 되고, 한국식 토종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같이 용광로에 섞여서 우리가 돼야지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자문화 중심주의, 동화주의, 용광로주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다문화주의에는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있는데, 문화다원주의는 주류 문화가 있지만 주류 문화는 당연하고 다른 문화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관점.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되 다른 생활 양식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류 문화나 다른 문화나
똑같은 대등한 주류 문화나 다른 문화나 똑같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생활 양식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은 다문화주의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제 교육 정책을 통해서 보통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다문화주의를 가지고 있죠. 문화다원주의가 아니라 다문화주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더해서 근자의 한 2, 3년 동안에는 문화에 대해서 출제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좀 시간을 좀 길게 할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큰 도움을 들 것이고, 적어도 제 강의를 통해서 이 인행사 이 정도 강의라면 충분히 2교시는 넘치는, 2교시가 아무리 점수가 적게 나와도 40점 이상만 맞았다면 그것을 60점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1교시 1영역을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